투자 사례 요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잠깐 요거까지 설명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라서 끊기면 안 되니까. 워렌 버핏도 벤처 투자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했겠죠. 네, 워렌 버핏이 옛날. 주식 투자, 가치 투자로 되게 유명해져 있긴 해요. 사실 이건 포장이 잘 돼 있는 거고, 초기에는 벤처 투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워렌 버핏이 지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살 것 같아요? 뭐 HTS 이런 걸로 살까요? 안 사죠. 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블록딜 합니다. 블록딜. 뒤에 1대1로 그냥 거래해요. 그러니까 그건 M&A 한 과정이에요. M&A나 마찬가지예요. IB 업무,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지분 일부 20%, 30%를 인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죠. 보시면 1956년도에 첫 번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네. 버핏이 요거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된 거죠. 펀드 매니저가 됐고, 전문용어로 이제 GP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는 7명이었어요. 가족들과 지인, 바보들이 모인 거죠. 네, 초기 투자, 시드머니 단계니까. 그때 자본금이 10만 5천 달러. 하나로 치면 2억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1956년이니까 그 당시에 2억이니까 큰 돈이죠. 네. 지금 가치에 몇십 배 해야 되는 가격이죠. 네. 그만큼을 투자를 받아서 조합을 결성합니다. 처음 시작 자체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역사를 따져보면, 기원을 따져보면, 그리고 1962년 약 6년 뒤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석유회사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대부분 아시죠? 투자하시는 분들. 요거 투자회사 아니었습니다. 섬유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분을 계속 늘려갑니다. 1965년, 3년 뒤에는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냐? 내 돈 많이 없잖아. 조합들을 모읍니다. 버핏 파트너스 모집합니다. 조합 여러 개로 이 회사의 지분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기업 인수 합병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미 한번 해봤죠? 이 기업 인수 합병했죠?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해서 내 회사가 됐어요. 그러고 보험사를 인수합니다. 2년 뒤에 1967년. 이게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험사를 뭘로 활용했어요?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했죠. 보험사로 돈 받아서 뭐 했어요? 이걸로 투자한 거죠. 네, 투자한 거죠. 보험사로 돈이 계속 들어와. 보험 가입 계약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걸 계속 투자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처럼 HTS로 클릭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아닙니다. 대규모 자금을 끌어와서 기업 인수합병으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조금 세련된 말로 헤지 펀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행동주의 펀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거의 오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재미 다 본 거예요. 어느 정도 재미 보니까 보험사 하나 인수했잖아요. 큰 거. 돈도 막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좀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버핏 파트너십을 해산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하라 그러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가져갈래? 아니면 현금으로 타갈래?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당시에 현금 10억 준다는데 다 현금 선택했겠지. 버핏이 머리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보통 뭐 선택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 얘기했지만 현금 선택할 가능성이 당장 100억 준대 현금 선택하지. 세련되겠다. 우리나라는 좀 자유롭게 선택해라. 주식을 가져가겠니? 이때 주식 가져간 사람들 뭐 됐어요? 대박 맞았죠. 대박 맞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지분을 정리합니다. 지분을 정리하고
굉장히 똑똑하죠. 워렌 버핏. 세련되게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뒤에 시디즈 캔디 인수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하죠, 1호가. 시디즈 캔디 뭐예요? 그리고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 벤처기업입니다. 네. 규모가 작은 회사예요. 시디즈 캔디가 그 특징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간의 수공업이에요. 간의 수공업. 캔디를 다 수공업으로 만들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하우는 기계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시드 캔디를 인수를 합니다. 설득해서 창업자를. 창업자가 이제 당시 할머니셨어.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은 하기 싫어해. 누가 캔디 이거 자르고 싶겠어요. 이렇게 끼게 만들어가지고 아시죠? 이 캔디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팔잖아요.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아들이? 그래도 우리 엄마가 회사 좀 공장 해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나 좋은 학교도 나오고 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가오 떨어지기 캔디 자르겠니? 안 한 거죠. 그때 버핏이 인수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는 하기 싫었어요. 안 한다고 거절했어요.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을 통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또 나중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죠. 간해수공업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고 이제 뭐 파산 직전에 있던 76년에는 게이코라는 또 회사를 33% 지분 인수하고요. 여기 다 뭐예요? 이것도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보험사 되게 좋아하죠. 왜? 이분은 내 투자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야. 자꾸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985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우리는 섬유회사 아니다.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도 웰스파고 50% 폭락했을 때 10% 인수하죠. 웰스파고 뭐예요? 음료수예요? 웰스파고 뭐예요? 은행. 은행이죠. 음료수는 웰치이고요. 웰스파고는 은행이죠. 은행 뭐 하는 데예요? 또 돈 들어오는 데예요. 은행이 뭘로 돈 벌어요? 여러분들이 돈 예금하면 그 돈 빌려줘서 투자해서 거기서 예대 마진으로 수익 남기는 거예요. 보험사 해보니까 재밌어. 애들이 그냥 돈 계속 줘. 은행도 이상한 거지. 왜냐면 은행도 딱 보니까 애들이 돈을 계속 넣어놔. 나 투자하라고. 그래서 은행을 인수합니다. 코카콜라도 인수를 하게 되고요. 1988년도에 지분 인수를 하고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투자 기간은 forever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투자 기간 forever 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 그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면 매각을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엑시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왜 forever예요? forever지. 돈 계속 들어오는데 은행에서 들어와, 시디즈 캔디에서 들어와, 보험회사에서 들어와. 지분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사 모으기만 하면 돼. 그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매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투자 기간은 forever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forever 하면 돼요, 안 돼요? 엑시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코카콜라를 10년간 10배 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가 있었죠. 1991년도 미국 세계항공사가 파산을 합니다. 작살 났었죠, 이때. 미국의 항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하고 유사해요. 한국도 굉장히 많죠. 지금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최근에 이스타항공 문제 있다. 디폴트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은 이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버핏이 이때 US항공을 투자해놨었네. 35% 폭락을 경험하고 이 항공사업을 면밀히 연구를 해본 거야. 그러고 나서 선언합니다. 나는 항공산업은 투자 안 하겠다. 그래서 저도 투자 안 합니다. 네. 물론 이분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항공산업을 잘 뜯어보면 돈이 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네. 몰라요. 몰라요? 면세점 들어가죠. 면세점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항공사에서 안 합니다. 명세점 같은 거 지인한테 주거나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 회사 만들어서 불러줘요. 중간에서 마진 다 빼먹는 거죠.
원래는 그냥 대한항공에서 해도 되고 아시아나에서 해도 돼. 거기 잡지 들어가죠. 누가 해요? 외부에서 하죠. 직접 안 합니다. 본인들은 이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 자기의 다른 관계 자회사를 100%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가족들 지분을 넣어서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돈 돌립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은 안 하는 게 좋다. 네. 물론 이제 뭐 감가상각이라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지분 구조를 잘 따져보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IT 버블리기 때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악의 성과를 기록합니다. 이 뭐 똑같이 다 무너지니까 나만 알겠어요. 버핏도 똑같았겠죠. 이 내용이 책에도 있어요. 이 내용은 아니고 이 관련된 내용은 이런 IT 버블과 같은 큰 이벤트를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한 위험이 있고 개인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때려 맞습니다. 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워렌 버핏도 부부드 가지고 두드려 맞았는데 못 피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그냥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잘 대응을 하고 버티느냐가 문제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반대되는 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컨트롤 가능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비체계적 위험 중에 이런 환경의 변화 말고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내가 가장 리스크야. 이거 좀 있으면 성장하는데 잠깐 시장 무너진 거 보고 팔아버리지 또, 그죠? 근데 좀 지나면 내가 팔면 또 올라 주가는 항상. 그래서 내가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 가려면 나 자신을 계속 단련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와서 이런 강의도 좀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조금 보완이 되겠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대체를 한다던가 해지 수단을 마련해 놓는다던가 이런 게 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2008년도에 버핏이 똑같이 위기가 왔을 때 이때 한 번 이미 때려 맞아 봤잖아요. 그때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최악의 성과였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 이건 피할 수 없어. 이제 투자해야 될 때야 라고 2008년도에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얘기를 하죠. 버핏 인디케이터가 뭐예요? 국가 GDP 대비 시가총액을 얘기합니다. 국가 GDP 대비 시가총액. 국가 GDP 대비 시가총액이 80% 밑으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100이 GDP와 시가총액이 똑같다는 거고 8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투자를 시작해도 된다라는 논리로 이제 투자할 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회사 마이너스 난 거 아니야. 지금 더 투자할 거야. 왜? 지금 투자할 때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붙이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럼 이거 버핏 인디케이터로 하자. 버핏이 얘기했으니까 라고 해서 이게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미국 어느 정도 될까요? 아세요? 100% 넘은 걸로 100% 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넘었고 지금 130, 1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40이나 돼요? 네. 근데 2008년도에 어디까지 떨어졌다고요? 70까지인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2배 정도. 그래서 이번에 다 팔았다고 기사 나온 건가요? 워렌 버핏이? 네. 그쵸.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요게 띠링띠링 울린 거야. 인디케이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는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자 카페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버핏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 80년도, 70년도로 보면 거기도 50대였습니다. 참고하시죠.